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5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미셀이라고 합니다. 딸이 아빠를 잃게 되면서 무척이나 밝고 착했던 딸은 점점 말수도 줄고 우울해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그런 딸을 위해 해외여행을 한번 경험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딸 엘렌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 저는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가기로 했고, 요즘 엘렌의 또래 아이들은 전부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엘렌은 한국행을 반대하더군요. 그러고는 자신은 일본에 가보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엘렌은 일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들이 안 가본 곳을 한번 다녀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렌 주위의 친구들은 다들 한국을 한 번쯤은 경험해봤고 일본을 다녀와 본 친구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쨌든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희 가족에게 딱 맞는 여행지라고 생각했지만 엘렌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일본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첫인상은 꽤나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해 보였고 거리도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곧 일본이 조금 이상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선진적인 인프라를 가졌고 몹시 발전된 국가였지만 모순적이게도 시스템이 무척이나 낡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냐 마냐를 논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상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세하다 싶은 가게는 전부 현금을 요구했기에 저는 몇 번이고 환전을 해야 했죠. 그리고 동전은 또 어찌나 많은지 무거운 동전을 매번 짤랑짤랑거리며 갖고 다니다 보니 이제는 동전 부딪히는 소리만 들으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이들을 친절해 보이게끔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알면 알수록 일본인들은 착한 게 아니라 그저 눈치를 많이 볼 뿐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한 번은 엘렌과 함께 일본의 초밥집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곳에서 초밥 정식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밥이 4개 정도가 나왔을 때도 엘렌은 새우초밥 하나밖에 못 먹고 있었고 다른 초밥들은 동 입맛에 안 맞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셰프에게 앞으로 엘렌에게 나오는 초밥들은 전부 새우초밥으로 바꿔서 줄 수 있냐고 공손히 물어봤는데요. 새우초밥은 저희가 주문한 초밥 정식에서 가장 저렴한 재료였기에 가게 측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이 부탁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나 친절했던 셰프와 직원들의 눈빛은 일순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저희를 환영했던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끼리 일본어로 속닥거리더니 대충대충 초밥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일부러 잘랐는지 꼬리 없는 새우초밥을 준다든지 한 번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었던 엘렌에게 고추냉이가 가득 들어있는 새우초밥을 만들어줘서 저는 그들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약 올리는 듯한 재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스미마생이라고 건성건성 외칠 뿐이더군요. 저는 그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곁눈질하며 자신들끼리 속닥거리자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번역기 앱을 켜보기도 했는데 그들의 번역된 말을 확인하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 늙은 과부 너무 민폐잖아.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외국인 주제에 쟤까짓 게 뭐라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야? 이들은 겉으로만 친절한 척했지 속은 악마 그 자체였던 것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번역된 일본어를 그들 앞에 보여줬고 그제야 일본인들은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며 얌전해지더군요. 제 주위에는 다른 일본인 손님들도 몇 명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도 단 한 명도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들의 냉정함과 음습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인이라 키와 체격이 큰 제게는 일본의 대중교통 자리가 꽤나 좁게 느껴졌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런 제 옆에 앉기를 꺼려했고 모두가 저를 흘겨보며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엘렌이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칭얼댈 때면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그저 5살일 뿐인 엘렌을 째려보더라고요. 저희에게 직접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닌 조금이라도 소리를 낼 때마다 주변의 모든 일본인들이 일제히 말없이 노려보자 저는 약간의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조차 조금의 배려도 없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저는 엄청난 실망감이 들기도 했죠. 아직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서툰 엘렌이었지만
그런 그녀에게조차 일본인들의 소름 끼치는 눈빛은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이었고, 숙소에 돌아온 엘렌은 남은 5일간 일본 대신 한국에서 여행하면 안 되겠냐고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저 또한 일본에 더 있어봤자 좋은 꼴을 못 볼 거라 생각했기에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서의 남은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한국을 아예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한국은 엄청난 호평을 받는 여행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에서의 경험은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고, 저는 엘렌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한국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엘렌은 지난밤의 초밥 사건으로 거의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배고파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저희는 식당부터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온 한국인데 딸에게 근사한 식당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지만 저는 그날따라 골목길 으슥한 곳에 위치한 엄청나게 허름해 보이는 식당에 눈이 갔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운명처럼 그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식당이라 그런지 영어 메뉴가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인 할머니께 번역기를 보여주며 이 식당에서 제일 인기 많은 음식 2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곧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를 내오셨죠. 저는 한식의 빨간 빛깔을 보고 무척이나 두려워졌지만 막상 먹어본 한식은 짜지도 않고 오히려 달았으며 그렇게 맵지도 않아서 딱 좋았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이 음식들을 먹기엔 너무 어렵고 도저히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큰 미치였습니다. 혹시 음식을 추가 주문하면 일본에서처럼 차별적인 행위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저는 그냥 음식을 전부 남기고 다른 음식점으로 갈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저희에게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저희 보고 음식을 빨리 먹지 않고 뭐 하는 거냐며 호통을 치는 줄 알았고 그렇게 겁을 먹고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고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는 아이가 왜 음식을 먹지 않는 거냐며 아이가 먹을 음식이라 일부러 안 맵게 했는데도 매운 거냐며 물으시더니 순두부찌개에 육수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렌은 육수로 덜 매워진 순두부찌개를 먹더니 몹시 흡족해하며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한창 먹을 나이인 어린아이가 고기를 안 먹으면 어쩌냐며 고등어라는 생선 요리를 해오셨는데요. 제가 이건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고 말하니 할머니는 오히려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한창 자랄 나이인데 뭐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제육볶음은 매워서 못 먹으니 이거라도 먹여. 그러고는 돈은 받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의 아이에 대한 배려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처럼 고등어 요리도 정말 최고였는데요. 저는 생선 요리는 일본이 최고라고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한국의 생선 요리 수준이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할머니께서는 연신 따뜻한 차나 한국의 전통 과자 등을 가져오시며 엘렌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심지어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밀어놨을 때 할머니께서는 엘렌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머리핀까지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일본의 초밥집과는 달리 한국인 할머니는 저희를 손님 그 이상으로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저는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바로 미리 선불카드에 원화만 충전해놨을 뿐 환전을 안 해놨거든요. 제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려보자면 이렇게 허름한 식당에 카드 결제기가 있을 리 만무했고 저는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혹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카드로 결제하지 뭘로 결제하냐며 카드뿐만 아니라 QR 결제도 가능하니 원하는 대로 결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선진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동시에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따뜻함에 감동을 받은 채로 한국의 궁궐인 경복궁을 보러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일본과 정말 닮아 있었는데요. 일본 지하철처럼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처럼 소리에 무척이나 예민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쳤을까
엘렌이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대더니 갑자기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폈는데 역시나 한국인들도 저희를 전부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한국인 남성이 밀어나서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직접 지적까지 하러 오는구나 싶어서 눈을 질끈 감던 찰나 저희에게 다가온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군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아이가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자신의 자리에 앉히라고 말하며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줬거든요. 엘렌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곧바로 그 남성의 자리에 냉큼 앉았고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렌의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도 밀어나더니 제 어깨를 잡으며 자리에 앉으라는 듯한 몸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다시 둘러본 결과 한국인들이 저희를 보는 눈빛은 일본인들처럼 혐오와 냉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눈빛이 아닌 호기심과 아이에 대한 사람이 가득한 애정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엘렌은 자꾸만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냐며 물어댔고 뭐가 그리 좋은지 혼자 까르르 웃어대며 다소 소란스럽게 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작 자신들은 점숙을 유지하지만 엘렌의 소음에 눈 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엘렌에게 사랑스럽다는 눈빛만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경복궁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우아하고 장엄한 경복궁의 매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는 일본에서는 하루 동안만 해도 엄청난 눈치와 질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5일 동안 돌아다녔음에도 늘 배려와 친절만을 받으며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들이 왜 입을 모아 한국 여행을 추천하고 이곳에 재방문하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매력이 있는 국가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라는 귀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던 거였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어 인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세 아이들은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으며 한국 어능력 시험 응시자 수는 2021년 8,000명에서 작년 28,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9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승인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로 추가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교육 과정상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2외국어는 중등학교부터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1외국어로 지정되면 10년 교육과정 내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각 학년은 주당 3시간씩 연간 105시간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제1외국어가 된 일본어는 총 121개 학교에서 채택됐지만 한국어는 2021년 지정 후 현재 79곳에서 수업이 이뤄질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은 1만 1천 명이 넘습니다. 한국으로 유학하거나 혹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합니다. 올해 기준 전 세계에는 85개국에 248개소의 세종학당이 있는데 베트남에만 23개소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고도로 진출한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종학단을 거쳐간 누적 수강생만 58만 명에 이릅니다. 베트남 내 대학의 한국어과에는 회상위권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데 하노이 국립대에서 가장 합격선이 높은 학과는 한국어과이고 그 다음이 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월급이 3배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한국어 공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53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및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 관계자는 한국어과를 다니면 3터부터 4학년 때 한국 기업들의 눈도장을 받고 졸업 이후 이들 기업으로의 취업들이 100%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베트남어를 하면 월급이 1배, 엉어를 하면 2배, 한국어를 하면 3배라는 말이 둘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이 선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 교수 월급이 300달러 정도인데 한국어과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은 최우선으로 한국 기업에 가려고 해 현지의 한국어 교사 부족 현상이 만성적인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려는 최선호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가장 활발하게 베트남과 협력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1989년 하노이에 삼성물산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처음 진출했고 호치민, 박린 등에서 스마트폰과 TV,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면서 삼성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9월까지 수출액이 420억 달러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삽성안앤드 디센터 준공식을 멸먹고 현재 이곳에는 2,000여 명의 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삽성이 베트남의 미래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 유학길에 오르는 베트남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비중은 2.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3%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에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약 17만 9천 명입니다. 베트남인들이 특히 몰리는 공항은 김해공항으로 10월까지 국제선 여객 회복이 가장 빠른 국가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회복률이 98.6%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회복될 2위 국가는 일본 81%, 이어서 필리핀 72%, 태국 68%, 대만 65%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중국 여객 회복들은 16%에 불과합니다. 김해공항은 국내에서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 여객이 많은 곳입니다. 2019년 이곳을 통해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952만 명으로 접유물이 10.5% 정도였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여객 회복이 빠른 것은 창원 등 경남 지역 산업단지에 베트남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류 인기로 베트남에서의 관광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디플로 메디 베트남에서의 한류들 집중 분석해 이슈가 됐는데 베트남에서 한류가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현대성과 낭만주의에 대한 동경을 자극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와 단체주의에서 벗어난 순수하고 로맨틱한 사랑 내용의 K-드라마와 K-판 등을 통해 자아를 극대화하고 그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남성들도 한류를 소비하긴 하지만 여성들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고 여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스타들은 한국 남자 배우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부드러운 남성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구현하려 애쓴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 열풍은 1997년부터 K-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송혜교 주연의 더글로리를 포함해 사랑의 불시약, 응답하라 1988, 태양의 후예 등 각종 K-드라마와 K-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런닝맨 같은 한국 예능 역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 예능을 따라한 다양한 베트남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K-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한국처럼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구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을 검색한 베트남인 비율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백화점과 미용실 곳곳에는 한국 관련 홍보 포스터가 걸려 있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문구들과 장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화장품 가게엔 한국인처럼 하얗다, 한국인처럼 아름답다 와 같은 문구들이 일상적인 홍보 문구로 쓰인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서구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화 차이로 인해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더욱 거리낌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노인 공경과 유교 문화, 가족 관계 등 여러모로 서구 문화보다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더욱 닮았다는 점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게 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얼품이 어느 정도인지는 7월 블랙핑크 콘서트 때도 드러났습니다. 블랙핑크가 하노이 콘서트를 진행했을 때 장대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나빴지만 3만여 명의 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K-팝에 열광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베트남 내 블랙핑크의 선풍적인 인기는 스포츠, 패션,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적인 부분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은 최저 50달러에서 최대 413달러였지만 전석이 매진되는 등 젊은 세대의 소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인 평균 월급이 282달러 안팎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티켓 파워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 풀이됩니다. 콘서트 티켓이 한 달 월급보다 비싸지만 대학 입시를 치른 아이의 소원이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왔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하노이 콘서트까지 80만여 장의 티켓을 판매해 월드 투어에서 1억 6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전 2019년 영국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가 보유한
월드투어 매출 7,800만 달러를 사뿐히 뛰어넘는 대기록입니다. 당시 박민성 삽성전자 공장을 찾은 베트남 총리도 블랙핑크 콘서트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1992년 베트남과 한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한류는 이후 베트남의 한국을 가장 잘 알리는 외교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매체는 거듭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단이 1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1억 8천만 명 가운데 베트남인은 2012년 첫 조사에 비해 220% 늘어난 1,330만 명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항서 감독의 인기 또한 한류를 키우는 동력이 됐습니다. K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 시 생산유 발액은 5억 달러를 넘고 취업자 수가 3,000명가량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 관련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5대 전자상거래 성장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164억 달러로 현지 인터넷 사용자 중 약 75%가 이커머스를 통해 쇼핑하며 1인당 연간 평균 구매액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마켓은 한국 셀러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주로 주문하는 품목으로는 뷰티, 취미, 식음료 관련 상품으로 전년 대비 100% 가까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한국 제품 소비를 견인하는 지역은 호치민과 하노이로 베트남 소비 유행은 두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소비 여력이 큰 베트남 부유층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하루에 11달러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베트남 중산층은 2000년 10% 미만에서 현재 40%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100만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7만 2천 명이었고 2026년에는 그 수가 59% 이상 증가한 11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인 초부유층도 1천 명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자사의 고급 화장품인 설화수와 오일을 내세워 베트남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5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2천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 3만 5천 달러 수준인데 베트남은 30년 후 이와 비슷한 단계까지 오르겠다는 전략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GDP가 3만 달러를 넘으면 개성과 취향을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시장이 성장합니다. 이는 현재 화장품과 음식, 패션 등에 집중된 소비 시장이 곧 리빙, 레저, 교육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먹거리가 그들의 큰 관심사인데 여기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큰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GS25는 베트남 손킵 그룹과 손잡고 2018년 호치민 지역의 1호 편의점을 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기준 219호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떡볶이와 매콤 치킨 주먹밥, 치킨 도시락 등 한국 먹거리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은 한국 편의점이 베트남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고객들부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라는 설명입니다. 2020년도에 GS25가 제작 지원한 편의점 샛별이가 베트남 현지에서 방영된 뒤 고객들이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베트남 점포 매출이 30%가량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서클K, 패밀리마트 등 사터부터 6년 먼저 진출한 미국이나 일본 편의점을 제치고 매출 기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십 가지의 김 스낵 코너입니다. 현지 브랜드를 비롯해 한글이 쓰여진 김 스낵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는 한국 먹거리가 크게 파고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베트남 진출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킨, 닭갈비, 비빔밥 등 전통적인 한국 음식뿐 아니라 짬뽕, 초밥, 햄버거, 커피 같은 외국 음식도 한류분을 타고 국내 브랜드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그룹 또한 베트남 성장세가 가파른 편입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만 19만 8천 대를 팔았는데 그중 베트남 판매 대수가 14만 2천 대로 7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3만 3천 대, 필리핀 9천 대, 태국 6천 대, 싱가포르 5천 대 등의 순입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전체 신차 판매 대수는 50만 대 정도로 이 중 현대차 8만 대와 기아 6만 대가 나란히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요타가 9만 대를 팔아 현대차보다 1만 대 앞섰으나 현대차와 기아 두 회사의 한산 판매량은 전체의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류 명향으로 한국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가성비까지 좋아 판매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를 잘 살려 수출 활성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핵잠수함 사고가 터진 후 중국이 황당 행동을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8월 대만 해협에서 발생했다는 사고 루머에는 적극 반박하더니 결국 서해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나자 모든 언론을 통제하며 무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한국이 조사에 나설 경우 쉽게 들통 날 뿐 아니라 잠수함 운용 허점까지 드러나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뉴스는 중국이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핵 오염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 시진핑 또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잠수함 사고 관련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외신들은 중국 해군의 공구사명 잠수함이 대만 해안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확한 사실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또한 정찰 등을 통해 주변 바다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지만 중국 측의 잠수함 관련 특별한 움직임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또한 대만 해안 핵잠수함 침몰 소식은 루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수십 건이 기사를 쏟아내며 정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죠.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 후 미국에서 특이한 움직임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8일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미군의 핵탐지 정찰기 WC-135R 1대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중국 에다이스트에 진입했고 동중국해부터 서해까지 해안을 따라 근접 정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21일이 38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찰기는 자동 종속 감시 시스템을 여러 차례 끄고 비행했으며 산둥 칭다오섬 외해에서 상하이시 외해를 거쳐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돌아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훈련 정찰을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은 핵잠수함 침몰과 관련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정찰기는 8월 22일 중국 핵잠수함 사고 보도가 나왔을 때도 대만 해안 인근 지역을 정찰하며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되고 나서 서해까지 면밀히 탐지를 했던 것입니다. 해당 정찰기는 동체 옆에 달린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잠수함 사고로 방사능 누출을 우려해 조사를 한 것인데 중국 측 방공 식별구역 안으로 타국 항공기가 들어왔다고 해도 영공 내로 진입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영국 기밀 자료가 폭로되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영국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잠수함 093417호가 서방 잠수함을 잡으려던 자신들 덫에 걸리며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 승조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둥 지역 근처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해저 방어 시설인 체인과 앵커 장애물에 부딪힌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이 망가져 수면으로 올리는데 6시간이 걸렸고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조원들은 저산소 중으로 숨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대만 해협이 아닌 서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영국 잠수함 대원은 중국 잠수함이 덫에 갇혔고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결국 공기 처리 장치가 고장 났을 것이라며 이는 질식이나 중독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은 이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키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구사명 잠수함은 길이가 110m이며 배수량이 7,000톤이 넘습니다. 최고 속도는 30노트, 시속 56km, 로 최대 심도는 300m 정도입니다. 어뢰 발사관 6개의 수직 발사기 12기를 가지고 있어 위협적인데 여기에는 순항미사일을 16발에서 24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운용된 공격형 핵잠수함 SSN으로 중국 측 주요 전력입니다. 승조원은 100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모두 6척이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이는 상급 잠수함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작년부터 서해 앞바다에 다수 출몰해왔습니다. 흑산도 인근에서 1만 동급 핵추진 잠수함이 발견됐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잇따라 잠수함 등을 서해로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생산하는 곳은 보아이 조선소로, 구축함은 다롄 조선소 등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시진핑 정부의 자존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핵 잠수함을 건조해왔지만 2009년 인민해방군 건국 60주년 기념식에 두 척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핵잠수함 보유와 운영 상황을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중국의 1세대 핵추진 잠수함 한 급은 오래된 설계와 기술 때문에 수중 항행 소음이 너무 심해 쉽게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한급 잠수함 소음은 140dB 이상입니다. 이때 얻은 별명이 바다의 경운기였습니다. 이에 중국군이 절치무심해 만든 2세대 핵추진 잠수함이 샹급입니다. 중국이 미 해군이 사용 중인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후기형이나 러시아의 아쿨라급 잠수함만큼 조용하다고 자랑했던 그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미 해군정보국은 샹급 잠수함이 구소련의 빅터 3보다 더 시끄럽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빅터 3급은 1979년 실전 배치된 잠수함으로 러시아가 21세기 이전에 모두 퇴역시킨 모델입니다. 실제로 샹급 잠수함은 2018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숨어 들려다 소음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에 발각돼 이틀 동안 쫓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잠수함은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리가 크면 치명적입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제 209급은 소음이 100dB 수준입니다. 삼천동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도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또한 소음을 지속 개선해 110dB까지 낮췄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인도 태평양 순항 훈련에 나선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할 때 중국의 핵잠수함이 미행하다 오히려 딱 걸려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호위함이 중국 공구사명 두 척을 음파 탐지기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 잠수함 전력이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프로젝트에 약 6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호주, 미국과 함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오커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 방산업체 베시스템즈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호주는 영국과 협업해 2030년까지 차세대 핵잠수함 5대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되며 대당 28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 잠수함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시진핑은 2021년 취역한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찾아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구 사형에 올랐던 것인데 여기에는 사거리 1만 km 이상인 탄도미사일까지 답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구 사형을 4척 보유하고 있으며 공구 사명은 6척, 그리고 50여 척의 디젤 공격 잠수함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급하게 시선을 돌렸는데 공구사급 핵잠수함을 무시하지 말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앞으로 500년 후에도 이를 건조할 수 없다는 기사를 급하게 쏟아냈습니다. 이는 공구사명이 침몰하며 망신을 당하자 공구사형을 더 부각시킨 것입니다. 시진핑 또한 수조원대 잠수함 침몰에 경로하며 관련자를 숙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직접 대놓고 핵잠수함 사고 언급을 못하고 있지만 대신 러시아 사고를 예를 들며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잠수함 강국이지만 그만큼 사고도 많이 겪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여 척의 잠수함이 바다에 가라앉았고 그중 4척은 지금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9년 침몰한 러시아 핵잠수함 콤소몰레츠는 수심 1300m 노르웨이 해저에 침몰해 있습니다. 당시 승조원 42명이 숨지고 27명이 구조됐는데 그곳에는 플루토늄 핵 어뢰 이기도 장착돼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이 수중 무인 탐사기를 동원해 핵잠수함 잔해를 검사한 결과 심각한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상의 80만 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긴장하는 사건은 2000년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노르웨이 북부 해상에서 폭발음과 함께 침몰했던 사건입니다. 자망 도중 어뢰가 폭발해 승무원 118명이 전원 사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잠수함 사고를 감추는 것과 비슷하게 러시아가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서방 소식통을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보안을 이유로 승무원 구출 작업에 늑장을 부렸고 서방의 구조작업 지원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먼저 접근해 모두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노르웨이 구조대였습니다. 러시아가 그간 해군 군사과학 기술이 총집약된 불침함이라며 자랑해왔던 전략 핵 잠수함마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병사들은 산소가 고갈되는 마지막 순간에 원자로를 폐쇄하기 위해 8시간 동안 고군분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도 이런 운명을 맡을까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잠수함 사고가 났지만 철저히 숨겨왔는데 이제는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1983년 200동급 잠수함을 운용한 이후 40년간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용해왔습니다. 승조원 1명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1년의 훈련 주기가 소요됩니다. 한국은 눈 감고도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들을 숙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창정비를 진행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의 위험성은 재작년 인도네시아에서 침몰한 난갈라 잠수함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1981년 독일에서 도이페 인니가 운영해왔던 잠수함인데 내구 연한이 보통 25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내구 연한 전까지는 6년마다 한 번씩 창정비를 해야 하고 이후엔 짧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무기 전체를 해체해 완전 복구하고 개량해 준 후 인니 측이 9년간 창정비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3년간 운항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승선 정원 34명보다 많은 53명을 태우고 훈련을 하다 전원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중국 또한 어설픈 관리로 유명해 서해에서 핵잠수함 운용을 지속할 경우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안전한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잠수함을 압도해 버리길 바랍니다. 얼마 전 폴란드군에 인도된 FA-50GF가 최초로 단독 비행을 수행하며 폴란드 최초의 FA-50 파일럿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50이 도착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비행 소식인가 싶겠지만 이번 비행은 오로지 폴란드 파일럿에 의해 이루어진 비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비행이었는데요. 그런데 한폴 협력이 한 발 더 나아가는 순간에 맞춰 폴란드의 KF-21 도입 논의도 다시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에 붙여진 인도네시아 국기를 드디어 뒤집어 버릴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FA-50이 인도되고 지금까지 FA-50의 폴란드 파일럿과 교관으로 파견된 한국인 파일럿까지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비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한국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제 미국기를 돌아왔던 폴란드 파일럿들에게 서방식 전투기인 FA-50은 낯선 부분이 많았기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한국인 파일럿이 동승했던 것인데요. 전투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닐 뿐더러 귀중한 파일럿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죠. 그리고 계속되는 훈련 비행을 통해 충분히 숙련도를 쌓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6일 폴란드에서 최초로 한국 파일럿이 동승하지 않고 단독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는 폴란드가 완전하게 FA-50을 인도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FA-50을 직접 탑승했던 폴란드 파일럿의 소감을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FA-50에 탑승하기로 결정된 후 준비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된 교육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의 기능을 이해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력화를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비행에 필요한 준비 과정부터 비행 종료기지의 정과정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행에 들어가면 몇십 가지의 덜하는 검증 절차들을 연이어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오게 되니 감정이 복받치기도 하는데요. 비행이 후 비행리 관련된 자세한 분석이 들어갔고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오류를 지적하는 순간이 오니 짐직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예정된 각종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대로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이후 작 6접근 연습기지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었지만 이륙 이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 이직 많은 비행 훈련과 절차가 이미 있습니까? 네. 우리는 매일이 모든 굉정을 수행하고 전투를 위해 출격할 날이 오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지 미지막으로 FA-50의 비행을 즐거우셨니요? 환상적이었습니다. FA-50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파일럿은 한국에서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돌아온 야책 스돌라렉 소령이었는데요. 1차 교육 대상자였던 스돌라렉 소령은 지난 2월부터 공군제 1전투 비행단에서 약 10주 동안 기본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비행단에서 7주간 전투기 입문과정, 리프티를 수료한 후 6월 22일에 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폴란드의 FA-50GF가 도착한 이후 한국 교관과 몇 차례 훈련 비행을 실시했었고 이번에 완전히 독립비행을 실시하며 폴란드 최초의 FA-50 파일럿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스톨라렉 소령은 연습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동을 수행했고 FA-50의 뛰어난 기동력에 크게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독 비행에 대해 FA-50의 항공기 엔지니어인 마르친 보르타 중령은 오늘은 우리 기지에 있어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미그 29의 30년 역사를 끝내고 현대 FA-50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고 폴란드 군사 매체 폴스카 즈브롱이나 폴스커 즈브라제이너는 폴란드 공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FA-50 단독 비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폴란드에서 KF-21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연이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인 피지제트 그룹의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이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피지제트 그룹 자체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이며 바웩 회장 역시 폴란드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폴란드 군 현대화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참여가 아닌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하여 KF-21 블록 2 개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KF-21 블록 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이후에나 폴란드와의 대화가 재개될 것 같았는데요. 얼마 전 폴란드 언론에서 진행한 K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KF-21 개발 협력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FA-50 단독 비행이 이루어졌던 지난 16일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인 디펜스 24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국제사업부장인 김재용 부사장과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기자는 폴란드에서의 KF-21의 전망과 KAI는 폴란드와 KF-21 개발을 두고 협력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을 건넸고 김재용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디잉한 협력 모델에 열려 있습니다. KF-21에 대한 폴란드 측의 참여 의사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협력의 구조는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부 부품 생산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만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이와 관련된 예비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FA-50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지제트 그룹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에서도 KF-21 협력에 대한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인데요. 현재 폴란드 육군은 유럽 최대 규모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군은 FA-50을 도입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전력 증강이 없었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FA-50 48기 구매에 이어 지난 미국에서 F-35A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이급과 로우급 중간을 채울 미들급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케아의 발빠른 납품으로 FA-50 10대가 폴란드 공군에 합류했지만 기존의 미그 29, 28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고 수-22 전폭기도 전량 퇴역 예정이라 오히려 폴란드 공군의 전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엔 EU의 지원을 받는 폴란드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공급 지연 문제와 더붙어 지나치게 높아진 가격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KF-21 도입이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인터뷰에서 김재용 부사장은 F-35와 F-16과 비교해 KF-21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KF-21을 F-16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F-16은 뛰어난 4세대 전투기이지만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위의 KF-21은 완전히 다릅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하이급 전투기 F-35와 미들급 전투기 사이에서 매우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2개의 비행대대가 더 필요하고 KF-21은 이러한 틈새를 아주 잘 메울 수 있습니다. 그 예로 KF-21은 F-16과 달리 5세대, 6세대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F-16V와 마찬가지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설계에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 개량을 고려하고 만든 전투기이기에 딱 중간 지점이 필요한 폴란드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인데요. 실제로 케아는 KF-21 블록 3 모델을 통해 5세대를 달성하고 이후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멈틀에
동아파이어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KF-21의 로열 윙맨,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제트 엔진을 구매해 수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ADD에서 구매한 모델은 우크라이나 모터시치에서 개발한 무인기용 제트 엔진 AI-222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5,500파운드급 엔진과 동급의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에 투입할 전투기도 없어 허덕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항공기 엔진을 싸우나 싶겠지만 소련 시절 항공산업의 중추였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이기에 러시아와 비교해도 엔진 설계에 있어서는 크게 안 밀리는 항공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의 항공기술력을 흡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항공기업 인수를 시도했다가 미국의 견제로 물 건너간 적도 있었죠. 이번에 수입한 우크라이나제 엔진은 현재 ADD와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 KUSLW의 시제기에 장착될 예정인데요. 국산 엔진을 탑재하기에 앞서 기체의 테스트를 위해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완성했다는 뜻으로 KF-21의 양상과 맞춰 함께 날아오들 로열 윙맨들도 곧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들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인데 하루하루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 항공산업. 멈추지 않는 향상심이 있었기에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방산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F-21이 유럽 하늘까지 점령할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봅니다.